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10월 26일이 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우리는 추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시대를 회고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참으로 논란도 많고 또는 좋고 싫은 관계가 아직도 기억 속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근대국가로 전환시키고 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뭐 아프리카 가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아시아에서만 하더라도 무슨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불쌍히 보고 가여이 보고 원조를 해주고 하던 이제 이런 관계였던 그야말로 식민지에 해방된 작은 나라를 인구 1,000만 명의 세계적인 국가로 어엿한 OECD 국가로 또 만들어 올린 그 분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여정 또 우리가 참으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제하에 태어나서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의 육사를 나왔고 교사를 했고 그 가족사는 뭐 동학으로부터 이렇게 쭉 좌익으로 흘러가는 동학에서 일진에 좌익으로 쭉 흘러갔던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 여러 가지 그 해방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익적 성향에 관련되기도 하고 논란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4.19를 본인은 4.19의 어떤 근대화 열망을 실현하는 그런 근대화 혁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기간 동안에 유신독재라고 하는 엄혹한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유신독재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정이 골이 아직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좌익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타도하는 것을 아직도 풀어야 하는 숙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박정희 시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박정희 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은 박정희는 어떻게 하여 경제개발을 이루어냈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제개발의 비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물론 박정희 시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승만 시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레일 위에 깔았고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엔진을 달고 달렸던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당대적 시각으로 아주 짧은 역사였던 당대적 시각으로는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긴 역사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승만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있었다. 또 박정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부국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이론가에 따랐다는 또는 정치적 편향 입장에 따라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분리하거나 또는 이승만
늘 뭐 또는 둘 중에 어떤 분을 높이 받들고 나머지는 폄훼해버리는 아주 오늘날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노선 위에 올렸고 그 노선을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달렸다는 점을 지울 수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희와 이승만 모두를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 대해서 글쎄요. 만일 지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에 왔더라면은 그런 경제 개발을 달성해내고 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의 힘찬 고동 소리를 울리는 그런 세계로 끌고 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놀라운 노력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속에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국민을 사랑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지금 같은 좌익적 세계의 분위기였다면 박정희도 옴짝 달사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저는 역시 노예 습관에 찌든 국민들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청소차들이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새벽에 쨍글랑쨍글랑하는 소리를 울리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온 국민을 진짜 잠을 흔들어 깨운다 그러면 지금 같은 복잡한 세계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무슨 대통령이 남 잠도 못 자게 하냐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형편은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온 동네의 청소차들이 큰 소리로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새아침이 밝았네 열심히 일하러 나가자는 그런 근로욕을 고취하는 그런 반강제적으로 잠을 깨웠죠. 심지어는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깡패들을 일망타진해서 동네마다 있던 뭐 그때는 젊은 애들은 직업이 깡패였으니까요. 그 깡패들을 다 모아서 거두어서 제주도에 가서 소위 이제 516도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의 도로를 닦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노예 습관에 찌든 국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당시 그 한국인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퇴행적이고 열심히 일해봤자 양반들에게 뺏기고 열심히 일해봤자 국가에 다 뺏긴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절어 있고 그래서 노름을 한다든가 뭐 도박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뭐 농민들은 전부 술 타령이나 하고 복로방에 앉아서 말하자면 노름이나 하는 그런 것을 박정희 대통령 때 금지시키고 말하자면 농촌에 술도가를 다 없애버리고 근면 근로하는 국민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그것이 이제 독재의 일단으로 비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모아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물론 나중에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흉내내다가 혼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이 노예 습관에 찌든 국민들을 흔들어 깨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노예 근성에 찌든 국민이라는 말은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뭐 시체 메고 장사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평소에도 자기가 뭐 평소에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짓밟는 이런 행동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절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건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뭐 구청 동단위까지 말하자면 정권에 편성해서 어서대는 놈들이 나오고 지금 뭐 사법
일어나는 일이 그렇고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노예들의 그거잖아요. 정권을 장악하면 그것을 빌미로 온갖 협잡과 말하자면 이권을 다 해먹고 말하자면 자기가 완장만 차면 완장질을 마구 해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노예들의 근성입니다. 노예들의 근성이라는 게 평소에는 힘이 센 자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는 짓밟고 하는 것이 그 노예들의 근성이거든요.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청구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노예들의 국가입니다. 저는 흥부 놀부전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흥부가 박을 타서 검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고 큰 집 짓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에 쏟아져 나오는 게 노예들이잖아요. 노비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이제 놀부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제 집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선물이죠. 근데 놀부가 박이 탔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옛날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 주인이 내 이놈 놀부야 하고 나타나서 놀부가 절절면 알고 보니까 놀부 이놈은 노비였다 하는 그런 폭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노비이거나 아니면 지배자이거나 하는 아주 그 양가적인 그런 그 세계관에 절어 있고 피해의식에 절어 있고 그 양반의 지배를 너무 오래 받았고 또 식민지 생활을 35년씩이나 했던 그 부정적 아비투스에 젖어 있던 국민들을 근대 국민으로 바꾸어내는데 박정희의 어떤 그런 다소는 강제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시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노름이 금지되고 음주가 금지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접이 금지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5천년의 긴 노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국가로부터 깨어나서 근대 국민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 점이 사실은 단순히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공장이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점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노예 습관에 찌든 국민들을 흔들어 깨웠다고 하는 것을 박정희 경제개발의 비밀 제1번으로 내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리들을 말하자면 경제개발에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추념하면서 그분의 천재성, 위대성 또는 놀라운 탁견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가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경제개발의 선봉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경제개발했던 그 방식과 달랐던 점입니다. 스탈린과도 달랐고 싱가포르와도 달랐고 대만과도 달랐던 박정희 경제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민간기업을 경제개발의 선봉에 내세웠던 겁니다. 누구냐? 그 정주영, 이병철이죠. 오른쪽에 이병철, 왼쪽에 정주영을 과 같이 박정희 사장이 말하자면 정주영 전무, 이병철 전무와 함께 경제개발을 했던 겁니다. 이 점이 국가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잘한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자기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정주영, 이병철을 앞세워서 경제개발의 선봉에 물론 국가가 직접 한 것도 포스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박태준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점이 달랐던 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다 국가가 직접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천 화학단지가 있잖아요. 그 여천 화학단지를 할 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 그것을 민간기업이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점이 스탈린과 다르고 싱가포르와 다르고 대만과 달랐던. 물론 이제 특히나 중화고업이 그랬습니다만은 그 점이 박정희 경제개발의 비밀의 숨어있는 성공 요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실패하고 싱가포르도 실패하고 스탈린은 마지막에 완전히 괴멸이 되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성공을 질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익들은 거기에다 재벌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지금껏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부하고 해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민간 기업을 경제개발의 선봉에 세웠다는 것이 박정희 개발 독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껑충껑충 뛰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해양국가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의 레일 위로 기차를 달렸기 때문에 이승만의 레일은 대륙이 아니라 해양으로 열린 해양국가였습니다. 대외 개방 노선을 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고 수출을 하는 이런 대외 개방, 대한민국이 비록 작고 못나고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으되 세계 속에서 뛰는 이런 구조를 가진 국가로 처음부터 국가 정향이 잡혔던 것입니다. 폐쇄적인 농업 국가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넓은 세계를 그 당시 한국 정치인 그 누구보다도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것도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최선단 부위의 문명 국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명이어야 그 문명이 역사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체질적으로 알던 분이었어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호 같은 분들이 처음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 초안을 만들 때 무역은 국가의 그 독점으로 한다. 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국유기업으로 한다. 자본가가 거둔 이익도 노동자들하고 나누는 이익 준점을 한다. 하는 것들을 이승만 시대에 다 깨고 박정희 시대에 넘어가면서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 또 사적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에 다시 반영하게 되는데, 이런 개혁 개방 노선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 레일을 잘 깔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레일 위로 기차를 달렸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로 거듭난 거다 하는 점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을 성공시킨 세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박정희 경제개발을,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경제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해서 좌익들의 반대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좌익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왜 반대가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반대가 많았습니다. 경제학자 거의 전부가 반대했거든요, 박정희식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그러나 적어도 정치 구조 안에서 좌익들의 반대 활동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정치적 반대자를 박정희 대통령은 너 빨갱이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심지어 유신헌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80~90%가 의 국민이 유신헌법 투표에 참가했고, 또 80~90%가 유신헌법에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쇠주먹을 가지고 무조건 찍어 눌러서 그 시대가 유지되었다고 어린 친구들은 강단 좌익들에게 지금 잘못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6.25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좌익은 소멸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좌익은 일부지만 다 북한으로 가버렸습니다. 월북해버린 거죠. 그래서 좌익들의 반대운동이 없었다는 점. 좌익들이 일부 남아서 민주화라는 외피를 달고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본연의 어떤 그런 그 공산주의 투쟁을 내걸었다가는 바로 국민들이 지탄이 오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외피를 달고 젊은 사람들을 옛날에 그 공산주의의 커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민주화 운동을 했죠. 저도 끌려 들어가곤 했습니다마는 속여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좌익적 투쟁으로 가면서 말하자면 저로서는 어린 시절에 손을 뗐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김일성주의로 가는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6.25 전쟁 때 좌익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익들이 전면에 나서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저지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제 민주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박정희의 반박정희 투쟁의 명목을 유지해 갔을 뿐이지, 만일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을 반대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느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슨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저는 단연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난한. 왜 사례를 외국에서 드냐고요? 캄보디아, 미얀마가 왜 끌려오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죠. 그때 좌익들이 6.25 전쟁 때 괴멸되어서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박정희 시대의 까지 좌익의 어떤 주력이 남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진보를 가로막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저개발의 상태, 잘해봤자 캄보디아나 미얀마 정도의 상태로 전락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고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비교적 좌익들의 반대가 전면적이지 않고 그저 민주화라는 외피를 걸고 반대하는 그런 정도의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비교적 자기가 원했던 경제개발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굳이 12.6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회고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세력들이 커서 민주화라는 외피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특정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정치판을 그야말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혁명의 판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대한민국의 전진, 대한민국의 진보를 본질적으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소위 경제개발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경제를 추진해 왔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규재 선생,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독재적으로 한 것 아니요? 그런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자유시장의 논리에서 정당화할 수 있느냐? 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비록 일부 독재적 방법을 썼지만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확고하게 의존했고 더군다나 민간 기업가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경제개발을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구조적 차이가 국가계획론자들과는 다른 오늘날의 좌익 국가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은 국가가 다 하려고 그러죠. 고용도 국가가 하고 기업도 국가가 하고 아닙니다. 이런 체제로는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운도 좋았습니다. 왜? 좌익들이 6.25 전쟁 때 다 청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열차를 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뭐 개수로 따지면 6.25 전쟁 얘기가 6번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6.25 전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깨끗한 상태 북은 공산주의자 몽상가들은 북으로 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땀 흘려 일하는 철학을 가진 자들은 전부 남쪽으로 와서 그 자원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의 속도를 강도를 높여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참 운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마 지금과 같은 좌익이 바로하고 좌익적 세계관이 국민들이 정신을 완전히 지금 썩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뭐 누구라 하더라도 결코 박정희 대통령이 도달했던 경제개발의 수준, 근대화의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어떤 역사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을 퇴행적으로 만들어가는 또는 6.25 이전 단계로 다시 퇴행시키려고 하는 수구 좌익들의 말하자면 권력의지가 너무나도 팽배해서 이 나라를 지금 도처에서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을 오늘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회고하는 분들 중에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위대성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역사는 다시 복구되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라는 것이 이승만에 대한 안티체 태제는 아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연결시키고 복원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정말 하나의 쭉 이어져 온 정통성 있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는 재인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도 또 한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서거, 11.6의 총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역사에는 참 단일의 선도 없고 단일의 악도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마는 어떻든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26일 서거일을 맞아서 그분을 다시 추념하는 뜻에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